네, 최근에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에 국방장관 회담 차석 대표까지 했었던 상장이 망명을 했고 우리나라로 망명을 해왔고 또 김정은의 비자금을 총괄한다는 39호실의 부부장급 고위 간부들이 망명을 하고 이번에는 북한의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또 고위급 인사가 망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저희 YTN의 오늘 특종 보도입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지금 탈북을 북한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특종 보도한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윤지원 켜택대 외교안보 전공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이곳이 북한 군수 경제를 관할하는 곳이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하는 바로 그곳이라면서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방위 산업 관련, 방산 관련을 모두 총괄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경제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인민경제라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 경제, 그다음에 군수경제를 북한은 제2경제라고 합니다. 지금 제2경제위원장이 조춘용이라는 사람인데 올 4월에 교체돼서 이 사람으로 된 건데 굉장히 그 역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왜냐하면 군수산업이라는 건 북한의 2000년대 중반 핵실험 유엔 제재 가기 전에 주력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회담할 때 김정일이가 70억 달러를 주면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미국에 역제했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지고도 있는데 그런 만큼 쉽게 말해서 북한의 주력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어느 정도 직위에 있는 사람이 탈북한 겁니까? 제가 취재한 거는 굉장히 고위급 인사입니다. 고위급 인사인데 제2경제위원회 전체 근무자가 한 6만 내지 7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7만 명이요? 예. 그러니까 방산업체 종사자가 한 7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 4월이었죠.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체 경비행기 개발했다고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취하한 게 우리 YTN 자료 화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사람들 소속이 제2자연과학원이라는 건데 여기 소속되는 과학자는 한 3천 명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2경제위원회의 산하 기관입니다. 제2자연과학원만 한 3천 명 된다라고. 과학자가 3천 명.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사일 개발하고 이른바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3호 이런 데가 제2자연과학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예. 자, 이 7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제2경제위원회라는 곳이 7만 명이라고 하니까 정말 군사 강국이구나 북한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곳에 고위 간부가 아주 이 정도의 고위 간부가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뼈아픈 일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주요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탈북을 했다. 지금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탈북자들 중에는 고위급 엘리트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군수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탈북을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어떤 그 기술 또는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파워 엘리트들의 망명이라든가 탈북이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전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또는 우리 다양한 기구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대우 내지는 그런 정말 기밀 자료가 얼마나 그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좀 특별히 관리하고 어떤 그런 체계가 있었습니까? 관리를 한다라고는 이제 알려지고 있죠. 관리는 실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혹시 대량 난민, 대량 탈출에 이런 대비해서 이런 체제 지도급 인사들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통일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그 적대 세력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북측의 지인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호적 세력으로 만들어서 통일 과정, 동독 통일 과정에서 보면 동독의 주요 인사들을 서독이 이게 관리를 해서 우호 세력으로 만들었듯이 이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 분은 어디 있나요? 어디가 있나요? 어디 서울에 있나요? 대한민국 어디 있다라는 것까지는 대한민국 어디까지 있군요. 예. 그러면요. 핵무기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하고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지금 정보를 얻고 있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굉장히 서열 그 제2경제위원회 5위 안에 드는 것까지 5위 안에 든다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뭐 업무 분장상 우리가 이른바 우리식으로 좀 이해 있게 설명하면 실국장들이 중앙부처 실국장들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면은 장차관이 결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깊이는 몰라도 전반적인 거는 알 수 있겠죠. 흐름, 전체 흐름. 뭐 이 정도 급이니까 굉장히 고위 인사죠. 그 기사가 지금 그 김 기자 말씀을 들으니까 기사가 커지는데요. 예. 5위 안에 든다고 하면 웬만한 정보는 핵심 정보 다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북한은 특히 한 분야에 있으면 계속 그 분야에만 예, 있는 건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그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소형화, 개량화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입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인사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 정책을 또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곧 상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상정되면은 현장 잠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이 유엔 제재를 하기 전까지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지금의 시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이런 나라들한테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를 많이 수출을 했거든요. 그 네. 정확한 규모를 사실 잘 몰라요. 추정컨대 뭐 굉장히 몇십억 달러가 될 거다라고만 그렇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알 수 있겠죠. 이분이 과학자 출신인지는 뭐 경제 출신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자리에 그 자리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인사는 분명하고요. 하기 때문에 과거 유엔 제재를 그래서 지금도 혹시 무기 밀수출하는 게 있는지 네. 뭐 이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북한이 무기 수출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미사일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2억 내지 5억 달러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지금도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아킬레스건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무기 수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비자금 조성 아니겠습니까? 통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외화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연관시켜서 좀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막 국회법 제2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상정했습니다. 잠깐 현장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전에 그 상정됐고요. 지금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아시는 대로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오늘 제의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넘어왔고 오늘 국회의장이 상정을 오늘 다시 본회의에 했고 새누리당은 표결을 불참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상정이 조금 전에 된 것입니다. 국회법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네. 황교안 총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왜 이것을 제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설명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정도의 고위급 인사가요, 탈북을 하면은 타격이 엄청나다는 것을 김정은 정권도 알 텐데 이거를 막아놓을 수가 없는 정도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분은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고위급 인사들이 평양에만 한 3,000명 거주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4시간 어떤 수용소니까 가둬둘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당 조직 지도부에서 뭐 24시간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한다라는데 네. 관리 감독을 한다 그래서 사람인지상 뭐 업무 특성상 이 사람은 외국도 다녀야 되고 이런 분이거든요. 북한은 우리가 이제 폐쇄 국가라고 우리 입장에서 했는데 북한은 이제 호 기자도 저도 마찬가지로 평양 취재를 가봤습니다. 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폐쇄 국가라는 말 아닙니까? 자기들도 162개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면 공간에 나가 있을 거고 상사원들도 있을 거거든요. 업무 특성상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분이 이렇게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저희가 최근 그 며칠 사이에 탈북 망명한 분들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노동당 39호실 부부장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곳이 그러니까 김정은 비자금 관리한다는 곳이지 않습니까? 부부장급이면 교수님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
자리입니까? 노동당 39실 이 자체가 1974년 김정일 정권 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외화벌이를 담당을 했는데 예. 지금 이 39호실의 실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장급이라 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상당히 높은 지위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기자님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예. 지금 39호실에 대해 설명하는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2012년에 공식으로는 없앴다랍니다. 39호실, 38호실 이건 사실은 이제 서방 정보 당국이 만든 용어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김일성 광장 근처에 큰 건물이 있는데 주 이 비작은 한 건물이 3층 9호실에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309호실인데 예. 호칭상 9자를 빼고 39호실, 39호에서 이제 저곳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명패가 딱 있는 부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런데 그 39호실이 대체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 대성총, 북한의 가장 큰 무역 회사죠. 이런 거부터 이제 대무역하는 회사가 한 120개 회사를 관리하고 있었고 대성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해서 여러 가지 사치품 수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2012년도에 폐쇄를 했다. 근데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꿨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되려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부장급이라고 하면 공산주의 체제상 부장보다 부부장이 훨씬 그 실권이 많죠.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공산주의 특성상 부장이 한 명 있으면 부장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복수 차관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직 지도부에도 뭐 조현준이 부부장인데 네. 그 사람이 실세고 뭐 그랬던 것처럼요. 자, 박승원 상장이요. 박승원 상장 2000년에 남북 국방장관 회담 제주에서 했을 때 차석 대표였단 말입니다. 자, 그때 화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때 있습니다. 화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박승원 상장 이 정도 고위급의 인사가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분이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저때 이제 15년 전, 저기 2000년 9월 제주도 남북 국방장관 회담 때인데 네. 46년생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46년생으로 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4월 말에 처형됐다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네. 저 박승원이라는 인물이 제3국으로 탈출을 해서 예. 그 사실을 알려줬다. 근데 저때 저 박상장의 직위가 저희가 취재한 거는 여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제2부부장, 제3부부장이 있는데 예. 제1부부장이었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확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네. 물론 과거에 모스크바 대사관의 무관으로도 근무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마식령 스키장도 만들고 뭐 훈장도 받고 네. 무슨 영웅 칭호도 받고 잘 나갔었던 군부에서 그랬던 인물인데 현영철이랑 친한 사이라며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죠. 그래서 현영철 처형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네. 탈북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다음에 또 눈여겨볼 사람이 지난해 9월에 러시아 극동 지역, 연해주 지역에서 주로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조성했던 윤태영 조선 대성은행 수석 대표가 또 지금 망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때 이제 지금은 확실히 이분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이 윤태영 이분에 대해서 이제 거처를 확인 중인데 예. 중요한 거는 5천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5천만 달러. 네, 그 정도면 약 50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면 김정은의 비자금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 소재가 파악이 되고 이 돈의 행방이 밝혀진다면 이런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5천만 싶습니다. 달러면은 500억 아닙니까? 정확히 윤태영 500만 달러 죄송합니다. 500만 달러. 윤태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당국 관계자들이 서울에 들어온 건 맞다라고까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해주고 있는데 언제 서울에 들어왔고 서울에 왔군요. 이것까지는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북한의 그야말로 그냥 고위직들도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어찌 보면 김정은의 돈줄, 명줄을 다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탈북 러시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김정은 체제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그 파워 엘리트들의 망명, 탈북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내부 체제의 불안정성을 대표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김정은 자신이 그러한 불안정성을 유도하고 조성해서 그 엘리트들 간의 충성을 서약하게 하고 지금 계속해서 후계임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측근 그리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까지 지금 처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충성 경쟁, 유일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또 그 자체가 이것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체제 불안정성 내지는 체제의 붕괴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김정은 자체의 어떤 그 지도력의 상실 예. 그거까지 이어진다면은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파워 엘리트들의 그 탈북 행렬이 물론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혹이 제3국에 체류하지 않거나 지난주 YTN이 보도했습니다만 외화벌이 일꾼들이 200여 명 정도가 귀국을 좀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이걸 왜 이렇게 봤냐면 장성택 이후 중에 북한의 경공업 북중 무역 굉장히 특히 석탄 수출 같은 게 줄어들었어요. 예. 줄어들었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무역 수지가 악화됐단 말이에요. 악화됐는데 역설적으로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게 딜레마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강화를 해서 옥죄구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재정 압박이 오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과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처럼 풀어놔주면은 이른바 자기 때에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유일영도 체제에 거슬리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소위 말해서 김정은 체제의 좀 딜레마하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접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뭐 체제 붕괴는 아니래도. 예. 오늘 그 동아일보의 보도에 그 고위급 인사, 북한 탈북한 최근에 탈북한 인사의 인터뷰 그 사람의 증언을 보면 유치원 아이들한테까지 평양에서는 유치원 아이들한테까지 부모들이 밤에 무슨 영화를 봤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써내라고 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그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공포가 외부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다라는 증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벌써 너무 무서워서 탈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체제가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어제 오늘 상황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전문가들은 이러한 그런 북한의 어떤 새로운 내부의 어떤 그 파워 엘리트의 동요 그리고 김정은의 그 감시 체제, 더구나 어린아이들, 뭐 작년부터 그렇게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시 체제를 즉 통제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체제가 붕괴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많이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그 파워 엘리트의 숙청이라든가 사형이 잔혹하게 시작된 것이 2년 좀 지나서기 때문에 2-3년 동안에 이러한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체제가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수단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것을 급격스러운 체제 붕괴로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예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예,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이제 체제 결속을 강하지만 북한이라는 건 다른 정치적 대안인가 정치 지도자가 대안이 있는 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북한은 이른바 그 대안이 없는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일영도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6만 명 내지 혹은 최고위층들의 결속력을 따져보는데 최근에 이런 행태들이 결국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는 결속만 따지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외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90년대 말에 루마니아가 붕괴될 때 그 군부를 치고 정보기관만 옹립하다 체제 붕괴 징후가 전혀 없었거든요. 없다가 갑자기 어느 시위를 군부 보고 막으라고 하니까 안 막고 해서 공안당국하고 충돌이 있고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이 갑자기 붕괴했는데 이런 사태는 우리가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급격한 붕괴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가 이제 외부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요소가 주민들의 동요 사태인데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당 엘리트 파워 중심의 어떤 이렇게 숙청이라든가 이런 뭐 탈북이 이루어지지만 북한 내부의 어떤 동요 사태는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간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